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우입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를 검찰에 무고 혐의로 송치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했던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감사를 받던 도중에 민주당 측에 의해서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윤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국정감사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이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송치하기로 했답니다. 무고 혐의로요. 이 기소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검찰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설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이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경찰에서 무고 혐의로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증으로서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건 예. 물론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으로 조금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는 그게 성상납 부분이 인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방침을 세운 거고 아직 송치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경찰 관계자 발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뭐 수사를 더 하든 경찰의 입장을 받아서 그 부분을 그대로 기소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그동안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을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한번 보시죠. 저한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싶은 게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저는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허위다. 네. 예, 없었다. 네.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자, 뭐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강용석 전 의원 복당 받아줬으면 될 텐데 안 해줬지 않냐. 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찰이 지금 무고 혐의입니다. 무고 혐의. 그러니까 가세현을 고발한 것,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상납과 관련해서 실체가 있다 쪽으로 경찰이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송치에 대한 어떤 이 분석입니다.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한 그 과정을 보면 무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몇 가지 단서는 이겁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계속 소환을 해서 증언을 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2번에 걸쳐서 소환을 했는데 이게 다툼이 만약에 있었다면 두 사람을 대질시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대질도 필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대질도 필요 없고 또 언론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금 그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경찰이 한 말은 우리가 송치를 했을 때 그 안에 내용이 있다. 그걸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암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이 대치까지도 필요 없을 만큼의 증언과 또는 뭐 있다면 증거까지도 확보한 게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검찰에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상황을 만들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 이것도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송사도 마다하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사실 고소를 해야 될 사람은 놔두고 가세현을 간접적인 그런 그 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한 가세현을 고소를 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정황으로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떤 이 증거가 있지 않느냐.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불송치했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이 현재까지는 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이 뭐 가능했던 혐의들은 알선수재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 부분은 불송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걸 주장한 가세현을 상대로 고소를 한 부분이 무고라고 경찰이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소시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기소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 정무실장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측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시켜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였는데요. 이 부분은 또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허위 진술해달라는 건 이 법리가 적용하기 좀 어렵다 이런 취지라는 것 같은데 이거 설 변호사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자기는 어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 증거를 감추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 지금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럼 이걸 시켰을 때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의 증거를 소멸하려고 했다거나 증거를 숨기려고 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로서 처벌이 되는 것인데 네. 아마 이 사건에서는 김철근 전 비서실장이 예. 본인이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 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증거인멸 교사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 다만 경찰에서는 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본인이 한 거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증거 확보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추측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송치 혐의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증거인멸 교사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도 자신이 무고했다고 한다. 이건 좀 불합리한 결론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말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가지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시일이 걸려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이 성상납과 관련한 의혹이 막 그 가세현에 의해서 폭로됐을 때도 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시 대표였는데 네. 아예 한마디로 나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지 않고 그때도 나는 수사받은 적이 없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성상납을 결코 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요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역설적인 것이 지금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불송치, 그다음에 소위 그 알선 수뢰라든지 또는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지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무고죄로 고발을 당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는 것이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되면은 네. 가처분이 지금 기각된 것보다도 정치인으로서 예. 더 치명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경찰이 결론을 냈다고 해서 이게 뭐 검찰이 기소를 진짜 할지 아니면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했고 거기서 아마 이 성상납과 관련된 실체를 일부 뭐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3자 진술만을 들어서 이 사건을 송치했다 이런 주장도 또 했어요. 자, 이것도 설주환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네. 제3자 진술만 가지고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일단 진술 자체도 증거의 일부분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3인 성호식의 어떤 증거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3인 예. 성호식이랑은 다른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에 대한 예. 거짓을 꾸며내서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봤을 때 경찰에서 아무리 거짓 증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은 식사 자리가 있었고 식사를 했었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먹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에서 아마 성상납 대상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제가 들은 바로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 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성혼식의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준석 대표가 좀 앞서 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보면 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무슨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개연성은 경찰이 파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더 이상 취재가 안 된 상황인데 이 기소가 되면은 이제 공소장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여하튼 성매매와 관련해서 성상납과 관련해서 뭔가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민영상 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 뭐 추가 징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회 예. 그 징계 그 규정에 의하면은 네. 기소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당원이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징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이제 말하자면은 2차 추가 징계죠. 1차 추가 징계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2차로 추가 징계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자, 이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년에 대한 또 추가 징계가 있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번 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윤리위에서 뭐 다시 한번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추가 징계는 앞의 징계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뭐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출당 권고라든지 뭐 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윤리가 어떻게 할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 자, 한민수 대변인. 네.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전망이 됩니까? 지난번에 1년 추가 징계 나왔을 때도 예. 2024년 1월이지 않습니까? 뭐 그 4월 총선이 가능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네. 당 대표를 어느 쪽에서 이제 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이 건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윤리위가 다시 제가 볼 때는 추가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하게 되면은 뭐 총선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국민의힘에서 아예 이제 뽑아내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뭐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난해 12월에 이제 가로세요 연구소인가요? 방송되고 명예훼손을 걸었고 이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의도에서랄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돌았던 얘기가 결국은 이제 성매매 의혹이랄지 알선수재 이런 부분들은 공소시효로 기소를 하기 힘들 것이다. 네네. 뭐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수사기관이 이른바 정권의 어떤 의중을 헤아려서 결국은 무죄로 기소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했는데 그다 보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기소권이 이준석 전 대표에 보면은 제3자 진술만을 송치했다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서 재판에서 다루는 문제이지 예.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사하는 쪽에서 뭐 권력의 의중이라고 하신 부분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떤 의미인지. 무고라는 건 굉장히 강한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상응하는 처벌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무고를 했다면요. 그래서 무고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엄하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왜 이 지경까지 온 건가요?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 당의 문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 있는 또 안정적인 그런 당 운영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뭐 2번씩이나 뭐 가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갈등이 노정이 되고 그 초유
초유의 어떤 사태들이 겹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어떤 그룹들이 당에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사적 행각까지도 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경찰의 이런 지금 태도도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전 당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송치를 하려고 하면 송치 방침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아주 똑부러지게 송치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언제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어왔거든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과정들이. 그런데 지금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침이라고 기사에 마치 언론에 흘려버리고 그다음에 이유는 하나 또 나오지 않고 이래서 또다시 뭐 나중에 논란이 벌어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더 검찰이든 앞으로 검찰이 넘어가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런 발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쟁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작년 12월에 이 성상납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제보했을까? 가세연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전히 이제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경찰은 결국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전망이다라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왜 이 타이밍일까? 이미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만큼 많은 증거들이 축적이 됐었을 텐데 왜 타이밍이 지금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성상납이라는 아주 악성의 그러한 정말 그 명예라든지 상당히 그 치명타를 지금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는데 과연 당대표도 하고 또 보수 정당의 정치인의 품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는 다시 한번 재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을 해서 아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잠시 전에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도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또 검찰이 또 해야 되는 거죠, 설 변호사님. 네, 그렇죠. 검찰에서 아마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보고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뭐 보완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데 아마 지금 경찰이 이 정도 발표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수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입증이 됐겠구나라고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안에 아마 기소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검찰이 기소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소를 하더라도 그럼 법원에 가서 또 따지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자신이 단호하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서 자신을 기소 혐의로 송치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 원장님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다가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가처분이. 근데 이 시점이 또 있거든요 항고하는 시점이. 그 부분하고 이 기소 방침하고 좀 연결해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이 전 대표가? 충분히 이제 연계시켜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아직도 그 가처분이 기각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좀 그 분위기, 환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경찰이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네. 이런 또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더 이상 정무적으로 문제를 끌지 말고 네네.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은 잘했다고 봐요. 기소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싸우겠다. 예. 그럼 법원에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한 말, 기소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성장해갈,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의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장해갈 그런 기회를 정말 안타깝게도 놓쳤다. 네. 그리고 본인한테는 상당히 그 큰 상처가 될 것이요. 첫 번째 그 징계에서 1차 카운터 판치였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추가 징계가 2차 카운터 판치였다 생각했을 경우에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요, 법원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기소가 된 그 자체가 정말로 권투용어로 피니시 블로우, 마지막 펀치가 돼서 예. 정치적으로 상당 기간 이 휴지기를 가져야만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0대의 거대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이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불과 1년 4개월 만에 대선에 승리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했습니다만 이렇게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전 대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로 넘어갑니다.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또 사과, 정해 거듭거듭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해서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원희 의원님 지적하신 점을 제가 수용을 해서 사과를 정중하게 드립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안 해요. 어쩌다가 청년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 석기 퇴장하세요. 예, 어제 이제 마지막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당 위원장이죠. 쫓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을. 뭐라 그랬냐.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랬다면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김일성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김일성주의자로 봐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쫓겨났는데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사실 3단 논법이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일단 김문수 위원장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사상가로 얘기하고 또 그 사상가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이 됐는데 3단 논법의 가장 그 오류가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점프하듯이 하면 이게 오류를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이 용어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주체 사상이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김일성을 추종하면 김일성주의자다? 이것도 사실 이 개념화되기에는 좀 애매한 말입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가서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왜 그럼 김일성주의자냐는 약간 설명은 필요합니다. 통역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통역단이라는 사건은 1968년에 이 주도했던 3인이 이 북한에 7차례 이상 넘어가서 김일성으로부터 7만 달러를 받고 와서 지하 혁명당을 조직한 사건입니다. 혹시나 뭐 인혁당 사건 같은 이를테면 사법살인 사건과 유사하게 이것도 조작된 사건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실체가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진보 그룹에서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을 드나들었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중에 한 사람인 김질락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향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아주 생생하게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 그 통역당 사건에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숙대에 강사로 다니고 또 나중에 이제 육사의 교관으로 다니면서 학생을 포섭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해서 20년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20년 만에 전향서를 쓰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란이 있죠. 즉 전향서를 썼기 때문에 사상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도 김일성주의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사실 따져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라는 그런 이 직위와 경사노위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위를 가져서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그 설명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3단 논법으로 명쾌하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과연 적합했느냐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은요, 이 김 위원장이 옛날에 했던 말을 놓고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 1월 28일에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공산당인지 남로당인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민주당을 남로당이라고 아직도 보느냐 이런 물음에 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도요 라디오에 나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반박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세계 약 한 100여 개국 정상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 김일성주의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으니 종북 김일성주의자다. 이게 요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논리입니까? 이게 21세기에. 그리고 장관급 인사가 이런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광장에서도 아니라 국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네. 자, 오늘 라디오에서도 이제 공방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자, 하면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라디오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소신인 것 같아요. 저런 소신을 저는 2022년 대한민국 국회와 방송을 통해 들을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앞서 이제 이종우 평론가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가면은 제가 좀 압축을 하면 결론은 김문수 위원장처럼 발언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걸로 모아진다고 봅니다. 앞에 뭐 신영복 선생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논란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혐의 재판받고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신영복 선생이 나와서 이제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을 썼었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읽었고 많이 읽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서 대한민국을 5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가 뭡니까?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고 국회에서 이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극우 유튜버가 아닙니다. 장관급 인사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 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홈페이지 가서. 설립 목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대통령께 자문을 한다. 경제사회, 복지 등 협의하고 합의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이 조직의 수장이 지금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직전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우리 사회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하겠습니까? 사회를 통합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많은 지적이 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인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인사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분이 좀 달라졌나 아니면 뭐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통령이 중용했나 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달라지기는커녕 뭐 그냥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겨놓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나 인사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분이 상임위원장에 쫓겨난 것뿐만 아니고 저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김 위원장이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야당 의원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한테 경사노위 경제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따지고 또 앞으로 그 방향이나 이런 그 과정에서 그런 걸 문제하는 그런 걸 좀 지적하고 따지는 이런 일을 해야지 갑자기 과거의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왜 꺼냅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윤건영 의원이 나중에 방금 방금 화면에 나갔듯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임명한 사람들은 다 오만하고 방자하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감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주 의제가 아닌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문수 위원장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국감장에서 발언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 공공장소에서 또 무슨 아주 과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 국감의 이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런 점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김구 선생하고 그 다음에 신영복 선생하고 그 선생의 의미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이쪽에서는 또 존경하는 우측에서는 뭐 이승만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좌우 이념 어떤 진영을 다 떠나서 진짜로 존경받는 김구 선생,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이런 분이 아니고 자기 진영에서 볼 적에 제일 존경받는 분들인 것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알아서 존경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흠모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주자는 거죠. 그걸 갖다가 상대 진영은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념 편향적으로 이렇게 언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은 근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총살감 이런 말을 또 했었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좀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 2019년에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총살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살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총살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설 변호사? 참 참담한데요. 저는 들으면서 네. 저는 김문수 너무 올드하다. 일단은 그 사용하는 뭐 본인도 올드하신 분이지만은 참 거칠고 올드하고 요즘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일성 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단어를 선택하셔서 쓰시면서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오늘 대통령실에서 좀 전에 나온 얘기로는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저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용인하면서 감수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본인들도 김문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총살감, 김일성주의자 이런 것들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한 가치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포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 오늘 총살감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총살감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것과 연관해서 물은다면 문재인 대통령 그보다 훨씬 더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그게 뭐 표현이 과격한 점이 있는 점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은 사과를 했고요. 어제는 이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이제 종북 본성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SNS 글을 썼던 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사과했는데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어떻게 좀 풀리셨습니까? 아직 안 풀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임명권자의 진심 어린 사과, 사퇴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우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이념 지형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25%의 우파 지지자들은 아마 김문수 위원장의 저런 발언에 상당히 그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직위는 그 25%뿐만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김문수 위원장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설 변호사께서 김문수 위원장 굉장히 거칠고 올드하다 그러셨는데 1970년대 초반에 당시 청년 김문수가 민중당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완전히 바친 그런 운동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의 어록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하자고 달겨들면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김문수라는 정치인은 이념 탄성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을 제가 경험칙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후배 정치인이나 또는 우리 설 변호사 같은 젊은이들의 그 쓴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스펀지같이 또 빨아들이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조금 전에 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노위에서 소위 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국감을 하려면은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또는 위원장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다른 정치인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야당 정치인을 갖다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긍정적인 이야기가 몇 마디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한다라는 것도 김문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김문수 위원장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조직화되지 않은 노조의 속해 있지 않은 아주 영세한 기업의 86%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하는데 차라리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설전을 벌였으면은 환노위가 훨씬 생산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을 뭐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언감정법상에 이 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도 김문수 위원장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 밝혔고요. 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보시죠. 재산권 침해는 공산주의자라는 또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할 수 있는 발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권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유재산 제도를 없애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노동권 침해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권도 없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은 노동권도 없어져요. 북한에 노조가 있습니까? 없죠. 재산권을 없애면 노동권도 없어지고 자유권이 없어지고 인권이 다 없어진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우리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치나 또 공산주의나 스탈린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교훈인데. 예, 자 김문수 위원장 뭐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은 저분이 지금 장관급 경사노위 위원장 아니면 유튜버 가서 혼자 저런 얘기 해도 저는 김문수 씨의 그 어떤 표현의 자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감장 나오고 방송 나가고 지금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사노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정혁임 의원께서 25% 말씀하셨는데 예전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그런 노동운동 이거 얘기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실체를 또 알았다고. 그래서 너무 널뛰기를 하시는데 저런 소신도 좋지만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장관급에 진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맡겼습니다. 근데 맡자마자 지금 국회 와가지고 이 사달을 내고 막 나가서 계속 이 노란봉투법 이른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그 합의 과정을 양쪽 많은 이해 당사자들 모아가지고 협의하고 합의하라고 지금 저 역할을 맡기고 월급도 줄 텐데요. 이 역할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께서 인명권자로서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 원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운동에서 이론적 무장도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여권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불법적인 파업을 갖다가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많이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 특성상의 문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체제의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민법에도 반대되고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얼른 들으면 굉장히 무섭게 들리고 굉장히 과격하다고 들리지만은요. 그것은요 법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는 뿐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든다면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주 귀족 노조라고 하는 그런 노조가 아닌 하청업자의 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사회의 안전망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절규에 대해서 시장 논리로만 가기에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문수 위원장은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6%의 근로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김문수 위원장은요. 언어구사에 있어서 분명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 지위가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지위고 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언어 구사에 있어서 과격한 단순 논리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서 진짜 노동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노사가 정말 협조하는 모든 경험을 다 했잖아요. 김문수 위원장은. 더군다나 이 북한에 가서 노조 없는 사회에 그 척박한 인권 환경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직접 성토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렇다 해서 아주 단순한 인물은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고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문수 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쫓겨날 정도로 논란이 컸던 환노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뭐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접는 사람은 아니고 본인 생각도 좀 확실한 분이어서 앞으로 이 충돌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저희들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오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대검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른바 뭐 범죄와의 전쟁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요즘 마약 범죄 상당히 늘어났죠. 영화 수리남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한 장관이 지난 법무부 국감 때도 이 마약과의 전쟁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 하신다고 하니까 직을 걸고 한번 책임지실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약이 마약 청정 국가와 마약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요.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압수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한 4년 사이에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예, 저 한 장관이 뭐 마약과의 전쟁, 뭐 마약, 조폭, 뭐 깡패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약에 대해서 또 눈길을 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여야의 정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라. 아무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밉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라. 어떤 걸 인정하느냐 하면 지금 한국이 마약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사실 유엔이 기준을 삼아준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뭐 한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8,575명이 마약 사범으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세봤더니 하루 평균 약 30명 꼴의 전과자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따져도 그렇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식약청이 하수 처리장 잔여물을 이렇게 추정을 해봤더니 1,000명당 필로폰 1,000명을 사용할 수 있는 필로폰 23mg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약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쏟아졌고 그 언론 보도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섰을 때 야당이 이걸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밉다고 해서 추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마약 사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마약 사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국제 마약 조직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 조직 범죄와 관련돼서는 이건 검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어때요? 네, 최근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마약류 유통이 원활해지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SNS, 뭐 예를 들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어떤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요즘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어디인가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의 거래 방법이 늘어나면서 더더욱 이렇게 수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퍼져 있고 특히나 그 대상자들이 학생, 주부 이런 어찌 보면 너무나 마약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 마약 수사, 그다음에 뭐 민생 침해 범죄, 조직 깡패 수사, 저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청에 대검찰청에 마약 조직폭력범 수사라고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검찰의 마약 업무 수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잘 되고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이 강력한 이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어제 한 언론에서는요, 한 장관 홍보 영상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좀 했어요. SNS 공식 계정에 장관만 홍보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자, 법무부에 올라온 한 장관 관련 영상 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 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일이라고 써놓고 일하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진영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후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 지원센터 성비였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예. 자, 법무부 계정에 이 한 달 내내 한 장관 영상만 잇따라 10개가 올라온 적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근데 법무부는 개인 홍보가 아니다. 이건 뭐 정책을 설명하는 게 장관의 책임 행정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관만 그랬을까요? 과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상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With any words, I would thank you. Who would believe that I could be happy and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 뭐 32%, 박범계 전 장관 50%, 한 장관 때는 60%. 이게 전임 장관들도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난 추세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장관에 대한 홍보 저렇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종구 평론가? 일단
다 들여다봤더니 특히나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현직, 전직 의원들이 있는 부처에서는 알아서 사실 만드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처에서 얘기했듯이 정책을 홍보하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보십시오. 조회수가 아주 낮거든요. 조회수가 낮은 건 아마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걸 거예요. 아,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없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책 홍보라면 국민들도 조회수로 호응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식이 100만이 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셀럽이 됐습니다. 인기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한 장관을 통해서 뭐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국민에게 이 공식 부의 사이트를 통해서 장관 홍보만 하는 건 또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선배죠. 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0% 정치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 장관 모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100% 한다고 봅니다.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절대 안 합니다 한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없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한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그 태도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그 자기 지지자들 의식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피감기관으로서 뭐 예스와 노 정도 하고 사실 바로잡고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꼭 쫓아가지고 한 대 더 때립니다. 그냥 아니다 그러고 그냥 막으면 되는데 쫓아가지고 한 대 더 때려요. 그게 저 지지자를 의식하는 거고 정책 자본으로 지금 삼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뭐 아마 2024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데, 자, 뭐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알아서 관심을 보이는데 정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왜 그 마약 민생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진짜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검수 완박 가지고 야당하고 대치할 때 그러면은 마약 사범 때려잡는 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 거는 6대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강조하는 거는 민생과 마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 평론가님, 설 변호사님 이구동성으로 이거 해야 된다, 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나는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그 민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도 되냐면 검수완박에서도 2개 빼고 다 뭐 경찰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민생 마약 이것도 역시 검찰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 아마 여론이 굉장히 좋을걸요. 왜냐하면은 당장 뭐 조직폭력이라든지 아동범죄, 스토킹 거기다 마약 그런 거 하면은 박수 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홍보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법무부는 원래 또 알아서 그런 거 잘 모시는 걸로 유명한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의 예측은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은 상당히 눈길을 끌만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조 의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한 대 꼭 더 가서 때린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 의원이 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태도를 지적한 건데 한번 보시죠.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그게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직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제 질문 들으십시오. 전 정권에서 징계를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쪽에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뭐 보셨습니다만 한 장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더 한 번 더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걸 조홍천 의원이 이제 지적한 건데,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것뿐만이 아니죠. 네. 더 심한 것도 상임위에서 많죠. 그래서 그 야당 의원이 위원장한테 저거 말려달라고 하면은 저 부분 자제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장관도 바로 위원장한테 저 의원 자제시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받아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저는 뭐 좀 전에 뭐 법무부 같은 경우 영상 보도에 따르면 훨씬 한 장관 때 많아졌고, 전임 정치권 국회의원 하던 분들이 장관으로 오면은 아무래도 홍보 영상이 있는 거요. 그분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이 그쪽으로 옵니다. 정책 보좌관 이런 자리로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모셨던 의원을 장관으로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전 이미 한 장관 옆에도 한 장관 어떤 정치적으로 키우겠다는 뭐 좀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조언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마약과 민생사범 뭐 이렇게 검찰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제목이 딱 이렇게 뽑혔어요. 한동훈 마약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 검찰 지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의 전쟁을 지시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우리 지금 이것이 정치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다루면 뭐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권한 지 5개월 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계신 분들이 마냥 즐거울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역대 2인자가 급작스럽게 등장하거나 초기에 등장할 때 뭐 다들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장관이 지금 자꾸 무슨 뭐 사이다 같은 발언한다고 주변 분들이 박수 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장관을 아낀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좀 자제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로까지 이야기하시니까 좀 아니 뭐 지나친 예전 얘기를 들은 건데요. 뭐. 한 장관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홍천 의원하고 좀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가서 말대꾸 다 하고 한 대 가서 더 때린다가 아니라 체질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진짜로 정치할 의도가 있으면 그걸 안 하겠죠. 저는 그 한동훈 장관 정도의 그 영민함으로 보면은 진짜로 정치인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지금 절제할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꼭 그 관철시키고 가서 또 첨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체질이다. 그런데 그 체질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영을 떠나서 일 잘하는 법무부 장관이구나. 그러면서 또 정무적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정무적 센스도 있다. 왜냐하면은 가장 필요한 민생,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콕콕 핀셋으로 집어내가지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답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충실한 장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관심 뭐 상당히 크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글쎄요 말로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자, 한편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과거 줄리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와서 인사를 나눴다. 그때 그 줄리라고 하는 여성이 최근에 김건희 씨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사진을 보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줄리는 특별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뭐 교수라 그러고 시간 강사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신분을 대학에 조교라고 이야기했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줄리라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과거 일수 사퇴유보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여성을 직접 만나신 게 언젠가요? 95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전화번호 수첩을 안 갖고 다닐 정도로 회장님하고 웬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가끔 와서 이렇게 좀 만나는 애인데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막 웃으면서도 얘기했어요. 줄리는 또 뭡니까? 네. 당시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줄리로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전 열린공감TV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보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설준 변호사. 이게 국민재판은 뭐 신청하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일단 신청을 해야 되만 이거 받아주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일단은 반대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뭐 인격권이라든지 뭐 근데 이런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신문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금 그 반대 의사를 했는데 이거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뭐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주장한 피고인이 됐죠.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허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뭐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에서 공개한 녹취에 줄리할 시간 없다. 내가 무슨 그걸 했냐 이렇게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구야 관장 그잖아 태권도 관장 안 회장이라는 양반. 응. 인터뷰한다는데. 인터뷰하라 그래. 인터뷰하면 계속 고소해서 아마 감옥 갈 거야. 내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왜냐면 나는 줄리한 적이 없거든. 네, 줄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민 원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명예훼손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면은 진짜로 줄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이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저분들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알리고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줄리였다고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이미 아니라고 부인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저렇게 우김질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그 재판장에서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재판 이제 준비 기일이 잡혀서 출석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은 오늘이요,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보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MBC 대주주죠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해당 보도가 왜곡된 보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 MBC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입니다. 거기 보면은 취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정보는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지켰으면은 바이든이라는 날조된 자막이 포함된 방송은 송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MBC의 보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MBC가 사적 발언을 날조했다든지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그걸 날조했다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9월 29일 날 입장문 내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언론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MBC만 갖고 그러느냐고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잖아요.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네. 이를테면 143개 언론이 똑같이 보도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을 가장 먼저 올린 것은 MBC 맞습니다. 네. 10시 약간 넘어서 올렸고요. 9시 반에 지금 그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에 한 30여 분 만에 MBC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10여 분, 20여 분 간격으로 다른 언론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 보도는 12시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다른 보도라는 건 대개는 인터넷으로 기사가 올라가는 어떤 그렇죠. 상황들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 나오니까 네. 신문에 따라갈 수는 없겠고 그러면 방송인데 방송은 12시 MBC 그다음에 KBS, YTN 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나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YTN이 MBC가 제일 먼저 나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 저렇게도 들릴 수 있다. 또는 이 상당한 권위를 가진 그 전문가가 이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당시에 저는 보도가 이 가로 열고 예를 들어 바이든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든 상황을 열어놨어야 되는데 저렇게 확증할 수 있는 확증해서 나머지 어떤 보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이건 다분히 MBC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MBC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MBC 뭐 민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MBC 민영인가요? 물론 공영이 아니라서 시청료를 안 받아서 민영인가요? 지금 MBC는 방문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방문진은 어떻게 뽑죠? 대통령실에서 몇 명,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 쪽에서 추천, 여당 의원 쪽에서 추천 이런 이사진을 갖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 맨날 팽팽한 대립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그 방문진이 확실하게 뭐 민영의 어떤 상징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MBC가 이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매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정부적인 그런 색깔을 넣으려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늘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 역시 사실은 생산적인 논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MBC PD 수첩이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이 대역을 썼는데 이걸 고지 안 한 게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MBC가 공식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죠. 그저께 논문 저자인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MBC PD 수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MBC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죠. 이 오프닝에 이 김건희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을 했었고 이 여성은 김 여사 대의였지만 방송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SBS입니다만 과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대역 및 재형 고지를 불명확하게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는 프로그램 폐지와 방송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MBC 언론 노조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언론을 탄압한 것입니까? PD수첩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MBC에 적절한 조처를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MBC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MBC 규정에 보게 되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 사고 등을 재현할 때에는 재현한 화면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사과를 했고 자막까지 추가해서 업로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태가 일단 일단락되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계속적인 압박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업로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해당 방송을 자막을 달아서
서너 차례 더 방송을 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재연임을 알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렇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박찬대 의원 지금 말씀대로 MBC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서 뭐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자막을 넣지 않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이죠. 일단 MBC 지금 박문 이사장도 그렇고 MBC 측에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락 하는 게 맞죠. 박 의원 말씀대로 자막 넣어가지고 몇 차례 더 방송하면은 글쎄요, 그거 어떻게 볼지. 예. 꼭 지금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좋아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송사를 잡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 잡겠다, 야당 대표 잡겠다, 이제 방송사 하나 잡겠다. 지금 우리 그럴 때입니까? 지금 진짜 우리 그럴 때입니까? 예. 안보위기, 경제위기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XX 욕설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만 넘어갈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계속 정쟁으로 갖고 가는 거는 결코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방송사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뭐 연초에 기획돼 있다는 거라 그러고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